딸아, 내가 내 도장 훔친 날도 기억한다. 10월 23일 오후 3시 27분. 72세 박춘호가 법정에서 수첩을 펼치자 딸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치매 아니셨어요? 1년간 연기했다. 너희가 내 재산 빼돌리는 거 전부 지켜봤어. 수첩 120페이지. 날짜, 시간, 대화, 통장 번호까지 만년필로 적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감옥 갈 준비는 됐니? 아버지의 한마디에 삼남매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매 연기로 자식 3명을 파멸시킨 아버지의 일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새벽 5시 마당의 공기가 차갑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나갔을 때 낙엽들은 이미 밤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땅에 닿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고 나는 허리를 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쓰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낙엽을 쓸어 모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큰아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단서는 나왔다고,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다고, 후견인 지정까지 한두 달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부터 처리하면 된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단 명의 이전부터 처리하면 되니까. 나는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명예 이전이라니. 정우의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나를 불렀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으려고 꺼내둔 것이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드시기로 한 약이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수진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약을 삼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정우, 둘째 딸 미선, 막내딸 수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대화가 자꾸 끊겼습니다. 미선이 내 건강을 물었고 수진이 요즘 깜빡깜빡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을 안 드신 것, 병원 약속을 까먹은 것들을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셋 다 내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지기능 검사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검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선도 찬성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쓴 펜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시절 수많은 서류에 서명할 때 쓰던 펜이었습니다. 손에 쥔이 묵직했습니다. 펜을 2번 톡톡 튀기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그 아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정우의 새벽 통화 내용, 명예 이전 언급, 아이들의 치매 검사 권유, 수진의 표정 변화.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당에 쌓아둔 낙엽 더미가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좋다. 나도 오늘부터 헷갈리기로 한다. 수첩 마지막 장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연극 시작.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살던 동네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가끔 나를 흘끗 봤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그녀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신경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고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고 수진이 내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연서,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짜를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부러 지금 계절을 물었을 때는 창밖을 보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의사가 숫자 3개를 말했고 나는 따라했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라고 했을 때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86에서 7을 빼면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사가 펜을 들고 뭔가 적었습니다. 아까 말한 숫자를 기억하냐고 물었을 때는 2개만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나는 대기실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료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 차선을 달리는 차들의 소리만 시끄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우와 미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정우가 물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래. 이 소견서로 후견인 신청 가능하대. 수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명예 이전 얘기도 나왔습니다. 급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과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2번 톡톡 튕기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병원 검사 마이너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 수진 마이너스 후견인 신청 계획. 정우 마이너스 명예 이전 언급. 미선 마이너스 동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시절 수백 건의 서류를 검토하던 그때처럼 재무제표의 오류를 찾아내던 그때처럼 내 손은 정확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 내 앞에 반찬을 놓으며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예요. 잠 잘 주무시게. 오늘부터 드세요. 의사가 처방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봉지를 열어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흰색 작은 알약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랍을 열어 넣었습니다. 먹을 필요 없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면제 처방, 목적 마이너스 수면 방해, 판단력 저하, 확인 필요. 글을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고 마당의 나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보던 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록으로 남는다고, 돈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으로 기억된다고. 치매는 가면이다. 진짜 목적은 기록이다.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기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년필의 금속 부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30년 전 협동조합 창립 기념으로 받은 펜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펜으로 희망을 적었는데 이제는 배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약을 먹는 척하고 밤이 되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점점 더 흐려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흐려진 건 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수진의 방문 횟수가 늘었고 정우는 전화를 자주 걸어왔습니다. 미선은 가끔 들러 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거실 소파에 서류를 펼쳐놓고 나를 불렀습니다.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상가 건물 관련 서류였습니다. 수진은 안경을 찾는 나를 기다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이.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척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수진이 도장과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30년 넘게 쓰던 도장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서류에, 토지 매매 계약서에, 수많은 문서에 찍었던 도장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되나? 오늘은 좀 피곤하네. 말하며 도장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만년필을 꺼내 톡톡 2번 튕기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수진 마이너스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제시, 집과 상가 건물, 즉시 날인 요구, 거부함. 글을 쓰는데 방문이 노크됐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들어온 정우의 손에도 같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저희끼리 싸울 일도 없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빚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명의만 이전하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너 혼자 결정한 거냐? 물었더니 수진이랑 미선이도 다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정우 마이너스 은행 빚 2억. 건물 담보 대출. 명예 이전으로 정리 시도. 3남매 사전 공모 확인.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40년간 일해서 모은 재산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빚을 갚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랑 수진이한테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오빠랑 수진이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얼버무렸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었더니 미선은 내 생각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찬성도 아닌 중립. 하지만 중립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미선이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 가족도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미선 마이너스 표면적 중립. 실제로는 방조. 책임 회피 전략. 일주일 뒤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 안에 정리 안 하면 경매 넘어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셋 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 그것만 약속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주를 찍고 서류 위에 천천히 눌렀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30년간 수백 번 찍었던 도장이었지만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펜을 톡톡 2번 튕기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날인. 증인 마이너스 없음. 녹음 마이너스 없음. 계약서 사본 마이너스 수령 거부당함. 구두 약속 마이너스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줌. 이행 가능성 마이너스 의심됨. 글을 쓰다 말고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있는 척하며 모든 걸 저장한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번졌습니다. 그 번진 잉크가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틀렸어. 11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나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진이 일주일에 한 번 들러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갔고 정우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선은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사람들처럼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더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만년필로 전날의 일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표정, 심지어 날씨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수첩이 한 권 닫혀서 새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협동조합에서 쓰던 습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기태였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75세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40년 전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동료이자 은행 지점장을 지낸 친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기태가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기록광이었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형님 집 명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가 수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태는 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내가 협동조합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모습을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기록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태에게라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치매 검사를 권유한 것, 명예 이전을 강요한 것, 그리고 내가 일부러 연기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기태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 치매가 아니시란 말씀이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내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태에게 건넸습니다. 기태가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대화 내용, 시간, 장소까지 빠짐없이 적힌 내용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법적 증거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형님, 제가 좀 더 조사해 봐도 될까요? 재산 이동 경로를요. 기태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답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형님, 명예 이전 후 일주일 만에 상가 건물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5억 이호 대출자는 막내 따님이고 돈은 바로 큰아드님 계좌로 이체됐어요. 서류에는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기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예상 매매가 8억이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살게 해준다던 약속이 거짓이었습니다. 기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치매라고 속인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만년필을 꺼내 톡톡 2번 튕겼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목요일. 정기태 제공정보 마이너스 상가 건물 대출 5억 수진정우. 집 매물 등록 8억. 계약금 수령 추정. 구두 약속 위반 확인. 글을 쓰는데 기태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사 아는 분 계십니까? 물었더니 기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제 후배인데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윤서현이라고 50대 초반인데 일 처리가 깔끔해요. 기태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유 원장을 생각하고 있냐는 기태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은 돈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형님 기록이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40년 전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창립 총회에서 했던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기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모으자.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증거 -1 등기부등본. 증거 -2 대출 서류. 증거 -3 매물 등록 내역. 조력자 확보 정기태. 윤서현 법무사. 연락 예정.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보러 오시는 분들 있는데 괜찮으시죠? 내일 오후에요. 집을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게 해준다던 약속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원이 더 좋아요. 아버지 거기 가시면 간호도 받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치 나를 위한 일이라는 듯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약속 위반 확정. 요양원 이송 계획.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40년 전 협동조합을 만들던 날도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희망도 없이.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겼습니다. 그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낯선 사람들이 집에 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습니다. 수진이 그들을 안내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마당이 넓어서 좋다고, 채광도 좋다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내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곧 치워질 짐처럼. 부인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되냐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곧 요양원 가실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산 사람의 거처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계약 직전 단계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좀 봐주세요. 구견인 서류요. 펼쳐진 서류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야 재산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의료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시절 수백 건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내 눈이었지만 지금은 흐릿한 노인의 눈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수진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법원 제출 기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펜 끝을 댔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될까? 물었습니다. 재산 다 가져가고 나면 서로 어떻게 지낼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떨림 없이 박춘호. 세 글자를 적는데 만년필로 수백 번 서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서명은 달랐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곧 딱 끝나요. 아버지는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돼요.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책상으로 가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을 2번 톡톡 튕기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후견인 지정 서류 서명 내용 확인 불가 핑계 글씨 자금 수진 마이너스 법원 제출 예고 집 매매 계약 진행 중 구매자 마이너스 중년 부부 계약 임박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너희가 다 얻었다고 믿는 바로 지금 내 반격이 시작된다. 저녁이 되어 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태가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협동조합 창립 총회 때, 아내와 결혼식을 올릴 때,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오늘. 다음 날 아침 기태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에 타니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계획이냐고. 유언장을 쓰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시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서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정기태 선배님께 말씀드렸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나와 기태가 앉았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명예 이전 서류. 윤서연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의가 다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딸에게로. 본인 의사였냐는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강요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 명예 이전, 집 매매, 후견인 지정. 그리고 내가 일부러 연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윤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수첩을 꺼내 건넸습니다.
윤서연이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법정 증거로 충분합니다. 유언장을 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면 내 법적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증인도 필요하고요. 윤서연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제출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합시다. 윤서연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원상 회복 후 사회에 기부, 예금은 요양원 비용 제외하고 자선단체 기부. 아이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연이 타자를 쳤습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요. 내일 당장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 볼게요. 윤서연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2시간 후 유언장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윤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라고 내일 공증 받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을 2번 톡톡 튕기고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떨림 없이 협동조합 창립 서류에 서명하던 그때처럼 내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선생님, 이기실 겁니다. 윤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기태가 이제 좀 마음 놓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위험하다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양원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금요일. 유언장 작성 완료. 공증 예정. 인지기능 재검사 예정 내일. 수진 마이너스 요양원 이송 계획 구체화. 글을 쓰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병원 가라고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가족들이 눈치채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 보름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복수일까?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겼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둘 다인지도 모르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만년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펜. 희망을 적던 펜이 이제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에 수첩과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태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대한 낮춰놓은 채로. 병원은 시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오연석과는 다른 병원, 다른 의사였습니다.
윤서연이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불렀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윤서연 변호사님께 부탁받았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짜, 요일, 계절, 장소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숫자 기억도, 계산도, 도형 그리기도 실수 없이 완료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 시절 복잡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그 머리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건넸습니다. 이 소견서 가지고 가세요. 법적 효력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힘내세요. 의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손에 쥔 소견서가 묵직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증거.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견서를 건네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공증만 받으면 돼요. 지금 당장 가시죠. 공증 사무실은 같은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기태와 윤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안경을 쓴 60대 남자였습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신 겁니까? 재산을 자녀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으신다고요? 물었습니다. 나는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공증인이 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40년간 키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웃던 모습, 내 손을 잡고 걷던 모습들. 후회가 없을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서현과 기태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유언장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윤서연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넣어서 베개 밑이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세요. 절대 가족들이 찾으면 안 됩니다. 당부하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나는 봉투에 유언장과 소견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후견인 서류가 통과되면 선생님 행동이 제약될 수 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산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산책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요? 누구랑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아침에 차 타시는 거 봤어요. 수진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기태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 만났어요?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차나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소리치며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손놀림이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뭘 숨기시는 거예요? 서랍을 모두 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으니까 수진이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팔을 잡았습니다. 비켜요. 수진이 나를 밀쳤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지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을 꺼내고 선반을 뒤집었습니다. 30년간 정리해둔 것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낡은 사진첩, 협동조합 관련 서류들, 아내의 유품들.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멈췄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 사이에 숨겨둔 그 봉투.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 재산을 전부 기부한다고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가 먼저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속였다고,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재산 다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처음부터요?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연기했다고, 증거를 모으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너희가 먼저 빠뜨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유언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잔인한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정우와 미선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는 말, 재산을 전부 기부한다는 말, 치매가 아니었다는 말. 하나씩 전해지는 사실들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미선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후견인 서류를 당장 제출해. 그리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게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오래된 집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천장을 보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끝까지 가. 연극은 내 편이야. 만년필을 꺼내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월요일. 유언장 발각. 정체 노출. 아이들 마이너스 후견인 서류 조기 제출 결정. 요양원 이송 강행 예정. 글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 단계 준비. 끝까지 간다.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기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언장 봉투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봉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뒤에는 불타는 다리만 남았습니다. 이틀 후 나는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흰 벽, 플라스틱 침대.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직접 고른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만년필, 그리고 수첩.
베개 밑에는 유언장과 인지기능 소견서를 숨겨뒀습니다. 밤마다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있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복도를 걷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혈압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먹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수지는 이틀에 한 번 왔습니다. 매번 짧게 들렀다가 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같은 형식적인 질문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미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기태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검인 절차 시작한대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금요일. 그날이 종착역이었습니다. 윤서현 변호사도 준비 다 끝났대요. 증인으로. 저랑 선생님이 출석하고요. 형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일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기태가 일찍 왔습니다. 요양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도 유일하게 남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30년 전 협동조합 총회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약간 헐렁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건물은 컸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외벽, 높은 천장. 입구를 지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들, 당사자들, 증인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 우리는 3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윤서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준비 다 됐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인지기능 소견서, 명예 이전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내가 적은 수첩 사본.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정우와 미선이 따라왔습니다. 셋 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 날카로운 눈빛.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박준호 씨의 유언장 검인 및 후견인 지정 관련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윤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수진 쪽 변호사도 일어섰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재판장이 나를 봤습니다. 박준호 씨, 본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맞습니까?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낼 때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본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윤서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윤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공증 서류, 증인 서명, 인지기능 소견서.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2명의 증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진 쪽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춘호 씨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고 후견인 지정 서류에도 서명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하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연석이 작성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춘호 씨, 이 진단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 30년간 써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우와 수진이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엿들은 날.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연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재산을 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거래, 모든 강요를 여기 다 적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며 날짜와 내용을 읽었습니다. 명예 이전 강요, 도장 강요, 집 매매 계약.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수첩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릴 속인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는 게 싫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이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박춘호 씨는 의사 능력이 온전했고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윤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태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때 수진 쪽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만요.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박춘호 씨가 지난 한 달간 서명한 모든 서류입니다. 명예 이전, 계좌 개설, 후견인, 지정 모두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박춘호 씨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이 모든 서류에 정확하게 서명했습니다. 실수도 없이, 떨림도 없이 말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춘호 씨가 만약 정말 치매였다면 서명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서명이 완벽합니다. 이건 박춘호 씨가 의사 능력이 온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박춘호 씨가 서명한 모든 명예 이전과 계좌 거래는 유효합니다. 본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침묵이 길었습니다. 박춘호 씨, 이 서명들이 본인 것이 맞습니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명할 때 의사 능력이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되었습니다. 수진 쪽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박춘호 씨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가족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박춘호 씨는 강요에 못 이겨 서명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요당했다는 증거가요? 수진 쪽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취록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있는 건 박춘호 씨 혼자 적은 수첩뿐입니다. 재판장이 침묵했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시험하신 겁니다. 함정을 파고 증거를 모으고 마지막에 폭로하려고요. 가족을 믿지 않으셨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욕심을 부렸고 아버지를 속였어야 하지만 아버지도 저희를 속이셨잖아요. 치매인 척하면서 저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셨잖아요. 재판장이 나를 봤습니다. 박춘호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당방위였다고 말할까? 아니면 후회한다고 말할까?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을 2번 톡톡 튕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어했습니다. 잘못된 건 압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합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나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정우와 미선이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었나? 만년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이 펜으로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협동조합 계약서, 대출 서류, 보험 가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파멸을 확정하는 명예 이전 서류. 완벽한 서명.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방에서 나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웃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윤서연이 한 번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추가 증거를 찾고 있어요. 강요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없다는 걸. 나는 혼자 싸웠고, 혼자 기록했고, 혼자 서명했습니다. 증인도 녹취도 없었습니다. 정기태도 왔습니다. 형님, 제가 은행 쪽 사람들한테 알아봤어요. 수진이가 이체한 내역 중에 이상한 게 있대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예요. 본인 명의도 있고, 차명 계좌도 있고, 그리고 형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수진이 개인 사업자 계좌로 들어갔대요. 기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횡령이에요. 형님 후견인이 되기도 전에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판결일이었습니다. 기태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윤서연도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수진과 정우,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십시가 되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춘호 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먼저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수진 씨는 후견인 지정 이전에 박춘호 씨 명의로 대출 3건을 실행했습니다. 총 4억 원. 이 돈은 박수진 씨의 개인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여러 차명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명예 이전 과정에서 박춘호 씨를 기망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일시적 명예 이전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나를 봤습니다. 박춘호 씨의 수첩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대조한 결과 박수진 씨의 기망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명예 이전은 무효입니다. 모든 재산은 박춘호 씨에게 원상 회복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박수진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박정우 씨와 박미선 씨도 공모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방망이가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이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고소 취하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 감옥 가면 아이들은 어떡해요? 제 아이들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살, 3살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목이 메었습니다. 정우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랑 딸이요. 미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셋 모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이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들.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그 기쁨.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늦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진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우는 공모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미선은 방조죄로 벌금형. 수진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정과자를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선은 남편과 갈등 끝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딸이라고. 나는 모든 소식을 신문 기사로 접했습니다. 70대 노인, 치매 연기로 자식들 사기 적발. 재산 노린 3남매, 법의 심판받아. 가족의 배신, 완벽한 복수극.
기사마다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웅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용감한 아버지, 정의로운 노인, 존엄을 지킨 사람.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마당도 만년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의자 4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이 앉았던 자리, 웃고 떠들고 밥을 먹던 자리,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반찬도 국도 밥도 습관적으로 4그릇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기태였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이기셨잖아요. 이겼다는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쓸지 않았습니다. 나도 쓸 힘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이었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정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미선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쓸고 또 쓸었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을 쓸면 다른 쪽에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새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을 2번 톡톡 튕겼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겼다. 법은 내 편이었다. 재산은 돌아왔다. 아이들은 벌을 받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다. 식탁은 텅 비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는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감옥에 있다. 정우는 파산했다. 미선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내가 원한 것이 이것이었나? 펜을 놓았습니다. 나는 복수했다. 그들을 파멸시켰다. 하지만 나도 함께 파멸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겼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만년필을 한 번 더 톡 튕겼습니다.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평생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나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쓸고 끝없이 쌓이는 낙엽.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승리한 자의 고독, 파멸시킨 자의 공허, 존엄을 지킨 대가. 나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완전히 파멸했습니다.